여러분, 오늘 13주차 두 번째 수업이죠. 두 번째 수업이라서 오늘 하면 6월 18일에 종강을 하죠. 오늘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수업이 3번 남았습니다. 3번. 3번 남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우리 이 공부한 걸 잘 활용을 해서 평생의 그 좋은 습관, 양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기 우리 강의실 공지사항에 훌륭한 표현을 위한 조건, 그런 제목으로 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몇 시까지 그 조건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내가 내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헤드라인식으로 요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조건을 갖추면 최고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뭘 표현을 할 때, 말이든 글이든 표현을 할 때 이런 조건에 맞는지를 세밀하게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게 반드시 출력을 하든지 해서 나의 말과 글,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런 나의 태도, 몸짓, 요런 게 이런 기준에 잘 맞는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문이 아닌 거죠. 좋은 표현, 좋은 문장, 좋은 말,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그런 게 된다. 요렇게 이 간결하게 요런 조건들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자기 실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과제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죠. 뉴스에 있는 사람 이야기, 인터뷰 형식의 사람 이야기든 아니든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관련되는 이야기를 단순히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 삶하고 접목을 해서 내 삶이 1%라도 바뀔 수 있는, 바뀌는 계기가 되는 그런 걸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 다 그렇고, 기말고사 때 정리할 내용도 멋있게 헤드라인도 좀 달고 문단도 잘 나누고 해서 그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내 자신과 만나는 그런 모습, 뻔하고 식상한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담는 게 핵심이다. 날마다 생각에 나를 세우자. 격파 파격. 자, 돌도 올립시다. 성장의 돌. 성장은 가만히 있어서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숫돌에 갈아야 된다. 그리 할 때만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성장의 마디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도 성장의 마디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전에 내가 했죠. 여기는 첨단이라고 했습니다. 첨단. 첨단. 우리가 첨단 산업 이런 말을 쓰지만은 그건 좁게 쓰는 거고 우리의 생각, 태도, 관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어정쩡하지 않고 첨단화될 때 그게 바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첨단의 산, 첨단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 첨단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 이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동네 뒷산을 올라가도 쉽지 않죠. 뭐가 납니까? 땀이 나고 힘들죠. 숨도 차고 올라가야 돼요.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 힘들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관념적으로 해서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단번에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등고잡이라고 합니다. 등, 오를 등, 고, 높을 고. 높이 오르는 것은 자, 어디로부터. 그래서 등,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어디부터. 그 다음에 비는 낮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지만 낮은 단계에서 하나씩 올라가야 돼. 호리천리의 자세로, 향상심의 자세로, 에일의 자세로 그래 올라가야 돼. 등고잡이, 안중근 의사도 좋아한 말이죠. 이 도위로구미를 저격하는 게 그냥 불쑥 충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격 연습도 평소에 다 돼 있어야 되고 준비도 치밀해야 되고 등고잡이의 정신으로 그런 그 일을 잘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첨단의 자세다. 등고잡이의 이런 자세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저 결실이 바로 그런 거죠. 목적으로 했던 이등방문을 저격한 그런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정직한 이야기죠. 아주 정직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올라가야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야 뭐가 되죠? 올라갈수록 요 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바람. 이 산에서 맞이하는 그 시원한 바람, 땀을 식혀주는 훨씬 상쾌하죠. 땀을 흘렸는데 올라갈수록 그런 어떤 그런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올라가지 못하면 많이 밑에서 머물러요. 맨 밑에서 머무르고 탓하고 이 탓하고 저 탓하고 그냥 이래 해가지고 뱅뱅 돌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어떤 그 소인에서 대인으로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힘들게 올라가야 올라갈수록 뭐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주변을 돌아봐야 내려다볼 수 있고 넓게 보고 시야가 넓어지잖아. 근데 이 밑에 있으면 그냥 통념적인 세계에서 그냥 했던 말 제자리 걸음, 상투적이고 진부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내려다볼 것도 없고 시야는 좁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등천의 자세, 천. 우리가 보통 산을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죠? 등산이라고 하죠. 등산. 이게 산이면 등산하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죠. 등산하는 거.
에베레스트 산도 8,800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도 등산일 뿐이에요. 등산. 그리고 팔공산, 서울의 남산, 백두산, 한라산, 속리산, 지리산, 등산이죠, 등산. 산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세계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8,000m, 백두산 2,000m 되는 거 그렇고, 보통 1,000m 수준, 금강산, 산이죠.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산을 오르는 거 말고, 등천을 했으면 좋겠다, 등천. 등산이 아니라, 물론 등산이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 등산이지만 어떤 태도나 자세, 관점, 프레임이 필요하냐면 등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등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죠. 하늘은 높고 넓고 깊다. 이 깊다라는 말은 가물가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내가 저번 시간에 인공왕자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의 어떤 가치, 그런 이치를 관통하는 것, 그게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할 때 큰 대자지만 대학생 할 때 사람 위에 펼쳐진 이거, 길게 펼쳐진 모습, 이 모습을 위에 얹으면 이게 무슨 자가 되죠? 바로 천이 된다. 그래서 그냥 등산이 아니라 등천의 자세, 하늘을 오른다, 이런 자세. 하늘을 오른다고 해서 무슨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다른 걸 타고 올라간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힘들게 꾸준히 노력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죠. 의미를 새롭게. 그래서 하늘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마음. 넓고 큰 마음을 하늘 마음이라고 해요. 넓고 큰 마음을 하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네 뒷산을 오르더라도 동네 뒷산도 한 200m 이리 되는 데가 많죠. 그걸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간다 칩시다. 1시간 정도 그러면 1시간이면 올라가죠. 에베레스트 산은 좀 전문가의 등반을 하지만은 8,000m를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등천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에베레스트 산도 동네 산에 불과한 거다. 길이, 높이가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 산 해봐야 하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저막한 그냥 고만고만한 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천의 자세로 삶의 어떤 목표인 저기 올라가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걸 100개 보태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뉴스마인드, 헤드라인 마인드, 그다음에 쭉 이렇게 언유절한 이런 것들은 하늘, 이 천, 넓고 깊은 삶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올라간다는 그런 자세. 우리는 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인 거죠. 우리가 걷고 하고 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에 비할 바 못 된단 말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70년, 80년까지 산다고 할 때 걸어가는 게 제자리 걸음이 아닐 경우에 말합니다. 제자리 걸음일 경우에 이러면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5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쭉 할 때 계속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요렇게 해나가 올라가는 거라면 그 산의 높이는 이제 에베레스트나 백두산, 한라산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돼. 그건 동네 산밖에 안 된다. 자그마한. 아시겠죠? 그런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성실하게 성장시켜야 된다. 이 성장의 마디. 그런 것들을 그런 등천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가꾸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삶의 주체성.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주체성,
그 다음에 내 안에 가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존, 꽉 찬, 내 삶을 꽉 채우는 실존의 차원이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내한테, 내 스스로. 그냥 맨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실존이나 주체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실존성을 잘 자각하고 그걸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어떻다? 다른 사람의 주체성과 실존성에 대해서도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는 하나도 실존적이지 않고 주체적이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교감이 되겠어 안 된다. 그래서 뉴스 마인드라는 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해서 기업 같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적인 건 있지만 우리 삶의 성품을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의 성품을 훨씬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등천의 자세 그런 게 뭐다? 바로 인문이라고 했습니다. 인문. 자 인문의 위에는 천문이 있다 했죠. 천문. 하늘을 하늘 같게 하는 거, 땅을 땅 같게 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문이라고 했죠. 지문? 지문. 그 사이에 인문이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진부하고 고리따분하고 그저 그렇고 식상하고 뻔하고 하나마나한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처럼 높고 깊고 땅처럼 모든 것을 심는 그런 자세로서 어떤 그 사람다움, 문이라는 것은 답다 이런 뜻이다. 답다. 결이라고 하거든요. 결. 그래서 비문이라고 하면은 그런 결답지 않다. 문장답지 않다. 그런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가치를 잘 생각하는 게 대학생 때부터 아주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좁게 가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마주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열어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다 알죠? 이 지구하고 어떤 삶의 세계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삶의 세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따라서 좁쌀만 할 수도 있고 축구공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오히려 좁쌀 같고 이 천지자연 우주자연만큼 광대무변 너무 커서 경계가 없다 그래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좁게 갇혀버리면 그게 감옥. 내 자신을 그런 감옥에 그런 어두운 동굴 속에 내 자신을 가두고 방치했거든. 저저번 시간인가? 자포자기라는 말을 했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자포자기예요. 내 자신을 좁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감옥이다. 그런 창살 속에 내 자신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뉴스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걸 깨고 그런 자각 속에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열어가는 현실이 열어가는 세상 세계가 넓고 높고 깊은 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각이 뭐다? 바로 주체적인 자각이요 실존적인 자각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말과 글로 표현이 된다. 생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그런 나의 사람됨이다 같이 내가 주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나한테 잘 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소화가 잘 되죠. 계속 음미하면서 표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장이 되도록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때만이 바로 이런 성장의 돌, 디딤돌 이런 성장의 마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런 관계,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나는 아우라 있는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자 6월 18일 종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내 자신을 좁게 프레임이라고 하죠. 좁은 프레임에 가두면 내 자신을 감옥처럼 좁은데 이렇게 가둬버리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소인이다. 소인, 작은 사람이죠. 이 소자라는 건 작다, 좁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반대가 뭐다? 대인이죠. 대인. 넓고 깊다는 뜻이죠. 날 때부터 소인, 대인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좁게 갇히면 소인이고 내 생각이 넓게 깊게 펼쳐지면 대인이다. 평생 소인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대인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을 원한다. 지금 세상은 특히 이 대인의 자세를 원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소인의 프레임에서 대인의 프레임. 소인의 프레임은 뭐다? 낡은 프레임. 낡았다는 건 뭐죠? 보잘것없다는 거죠. 좁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이 좋은 여건에서 소인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감옥살이를 시켜서 안 된다. 주체적 자각, 실존적 자각을 위해서 대인으로 뭐다? 퀀텀 점프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6월 10일인데요. 특히 이제 경제 관련 이런 그 뉴스, 기사는 예민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안 읽고, 뉴스 기사를 뭐 읽고 안 읽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거죠. 내가 어떤 그걸 활용을 해서 내 성장에 도움이 되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어떤 그 자유와 책임,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꼭 안 해도 돼요. 여기에 훌륭한 표현을 위한 뭐 조건, 이런 거 뭐 안 봐도 되지만, 누가 뭐 몽둥이 들고 강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구, 그런 과제, 자기가 스스로 보는 과제, 요런 걸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책임이죠.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에 보니까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LG도 63년 만에 정기공채를 폐지, 연중 상시 채용한다. 요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LG 공채 대신 수시 채용. 수시 채용 그러면 공채죠. 이거를 내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제목, 작은 헤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채 패러다임의 그냥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구조를 말합니다. 구조. 프레임은 인식의 틀, 그것도 인식의 구조인데 패러다임은 훨씬 좀 더 체계적이죠. 그게 그냥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LG가 63년 만에 완전 새로운 그 이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의 그냥 전환이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시작한 걸 63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이래 되면 거의 모든 기업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이랬는데 나머지도 거의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해놓고 와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자,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부가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소인에서 대임으로 퀀텀 점프, 프레임 전환, 소인의 낡은 프레임으로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냐,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을 하는 뉴스 마이드냐 아니냐. 요걸 하는 이유는 소인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중이라고, 적중. 관역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뉴스 창의력이라는 게 현실의 맥락을 벗어나서 동떨어져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예요. 반드시 과연 이런 공부가 내 삶을 성장시키고 또 동시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데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없으면 뭐로 공부하겠습니까? 집에 놀던 일 하는 게 좋죠. 이게 집중하려면 이런데 예민해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공채 패러다임이 대전환됐다 하면은 대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그것도 뉴스 마인드예요. 그런 면에서 대중매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을 이제 장점을 잘 활용해서 내 삶을 성장시키도록 잘 활용하는 게 뭐다? 위즈덤입니다. 지혜로운 능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내 대기업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인사 전략 컨설팅사 무슨 대표는 이제 한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평생 근무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 경력에 따라 잦은 이직을 하는 게 일반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세대 같으면 평생 적어도 5개, 6, 7개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사람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인재를 즉시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채용도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인턴십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LG는 4주 정도 진행되는 채용 연계 인턴십을 통해 지원자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주가 아니라 열흘만 해도 알 수가 있죠. 4주라는 것은 4주 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지금 강조하듯이 뉴스 마인드를 가지고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겪어보면 대부분 아는 거죠. 4주면 굉장히 긴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밥을 먹어보고 부대껴보고 말을 해보고 이래 하면 그 사람의 자세, 말하는 태도, 말하는 수준, 그 다음에 인간적인 호감, 이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또 지원자들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스펙이라는 게 상품 설명서죠. 상품 같은 데 어떤 설명하는 걸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필요한 스펙이라는 말 자꾸 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은 이제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런 자격증도 하고 저런 자격증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시대에 맞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어떤 그 기준이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LG가 이렇게 했지만 여러 회사들이 이미 많이 했죠. 현대자동차, SK, KT 이런 다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석인데요. 과거와 비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하는 게 효율적인 세상이 됐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뉴스를 볼까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대규모 정기 공채에서 중요했던 영어 성적 등 이른바 스펙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네요. 물론 영어를 너무 몰라도 안 되겠지만 영어를 아주 이렇게 그게 공을 들인 만큼 그 진가를 많이 인정해주고 이런 게 이제 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이게 좀 막연한 말인데, 직무 역량이 뭐겠습니까? 직무 역량. 예컨대 여러분들이 LG의 어떤 취업을, SK에 취업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 경험이라든가 이럴 때 직무 역량을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잠재력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저 사람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은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다. 아니면 없는 게 낫겠다. 이런 걸 보는 거죠. 직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대학에서 배운 그거는 현재일까 하면은 그건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강조했죠. 예.
이번 채용 개편의 핵심은 신입사 70% 이상을 채용 인턴십으로 설반한다는 것이다. 한 달가량 같이 근무하면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연하죠. 글로벌 기업들은 정기공채 채용에 응모하지 않고 사람이 필요할 때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라고 했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이런 거 소개해놨네요. 취업준비생은 필기시험이나 스펙 쌓기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 붙어있는 뉴스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공과 주로 관련되는 분야는 이것도 평균을 이렇게 했는데 절반 이상이지만은 평균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4년제 대학 신입생을 1000명 조사를 위해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응답 비중은 30%였다. 주로 이제 의료 쪽이라 의료 분야, 그 다음에 공학 분야 이런 쪽은 이제 전공 관련 그게 대부분 좀 이래도 나머지는 이제 전공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그래서 저번에 했죠. 카카오인가? 전공 불문? 전공 불문은 뭐 하자는 겁니까? 잠재력을 보는 거죠. 인간적인 호감과 매력이 있는가? 어떤 걸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뉴스 마인드라는 걸 바로 이런 쪽에 다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사를 하나 볼까요? 이력서를 50권 넣어도 알바조차 못 구한다. 그 다음에, 청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력서를 50권 넣어도 알바를 못 구한다. 저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력서라는 게, 이제 내가 뭐 어디서 뭘 공부했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내 자신을 소개할 때, 그게 평이한 이렇게 비슷한 이래가지고는 어떤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진부한 상투적인 그런 내용을 잔뜩 늘어놓으면 그거 안 보죠. 그래서 우리 1%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이 사람은 진부한 사람이 아니구나. 호감이 가네. 글만 봐도. 그게 바로 일종의 면접이죠. 글 인터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준비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성신의 자세로, 에일의 자세로, 호리천리의 자세로, 향상심의 자세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적중해야 됩니다. 적중. 빗나가는 걸 해서는 인생 낭비다. 우리 베트남 학생들 다 건강합니까?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도 우리 이제 항공편도 운항하고 그렇게 되던데, 베트남이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한 그런 나라로 꼽히는데, 저도 텔레비전 보면서 베트남 관련 이런 이 프로그램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더 마음이 가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 생각하면서, 정말 베트남을 한번 좀 여행해보고 싶은 굉장히 매력 있는 굉장히 좀 마음이 가는 이제 그런 나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는 베트남 우리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성장시키는 그래서 계명대학에서 공부하는 요 2020년 요 1학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졸업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내 삶을 성장시키는 좋은 디딤돌이 되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5일은 일단 이게 기말고사를 칠 때 그대로 이제 예정대로 치면 같이 이제 얼굴도 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세로 성장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다.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그 즐거움. 자, 지난 시간에 수사했죠? 수사. 글을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이제 좋은 뜻이죠. 좋은 뜻입니다. 수사.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시대 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웅변술이 웅변. 수사학도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나도 읽어봤는데, 은유의 중요성, 은유, 비유 표현, 은유, 지규가 있고 은유 있죠. 지규는 직접 비유하는 거고, 은유는 은근히 비유하는 거죠.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 가는 것은 이제 지규, 좀 간접적이죠. 은유라는 것은 뭐는 뭐다. 그렇게 하는 거. 훨씬 강력하죠. 요 은유 표현이야말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 능력이 하는 그 구절을 내가 줄을 치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수사, 웅변이란 말. 여러분, 웅변 학원도 있고, 웅변이라는 것은 뭐, 이 여자 힘주어 외칩니다 하는 고함 지르는 웅변이 아니에요. 요 웅은 이제 자웅을 개론도 할 때, 웅변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동물을 말할 때 수컷이죠. 그 뜻이 아니라, 웅이라는 것은 이긴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뛰어나야 이기겠죠. 이긴다면 뛰어난 거고. 그래서 웅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말에서 이제 말이 뛰어나서 이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웅변인데, 웅변을 하면 이제 수사가 돼야 되지. 수사.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웅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사라는 게 영어로는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레토릭. 비문이 되면 안 된다. 꽝이 돼. 비문,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이 강의실 공지사 올려놓은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고 이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읽어놓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소방미, 인정미, 함축미, 간결미 이런 게 있지만, 그거 요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쭉 보고, 요렇게 해야 이게 최고 수준의 표현이구나. 그런 거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 꼭대기 첨단을 알고 있어야 발전을 해요. 내가 좌표를 모르면 포지셔닝, 내 좌표를 모르면 내 수준이 어느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올라가겠다. 요래 하려고 하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절대 주지 말고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준 높아진 뒤에 이제 그걸 공유를 수사 요걸 하려고 하면 이제 요런 아까 말했듯이 공지사에 올려놓은 이런 기준을 다 자세히 적용하고 되지만 공짜로 되지 않아요. 첫째, 저번에 아포리즘도 많이 알아야 되고 사자성어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의의도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표현을 하는데 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 의의가 빈약하면 맨날 같은 의의로 이걸 담아내요. 그러면 이 현실이 뭐가 되냐? 뻔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인데도 새로운 말로 담아내지 못하면 그 새로운 현실이 죽어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의의 담아내는 이 수단 의의가 풍부하면 이게 새로움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새롭게 가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의 언어의 한계가 뭐다? 삶의 한계다. 그걸 자꾸 넓혀나가야 됩니다. 지금쯤에 여러분들 생각이 좀 넓어져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주변에서 부모에게 친구 아는 사람부터 네 대학생 되더니 달라졌다. 요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죠.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덕지미 자덕지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새롭게 성장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즐거움입니다. 가장 주체적인 즐거움이고 가장 실존적인 즐거움이다. 자, 요거를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사람이 개를 무는 새로움을 추구하되 그것을 잘 담아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수사의 문제예요. 수사, 레토릭.
문장을 잘 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통을 잘 위해서.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왜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 그 서로 이게 뭐다?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대학 교수가 15년 동안 무슨 뭐 연구를 해서 우리 그 여러분들 그 김홍도 알죠? 그 이 화가 김홍도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윤복이죠. 해원 신윤복? 요 단은 김홍도 이렇죠? 김홍도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그 이 실험하는 거, 이 실험하고 엿장수 옆하고 있는 그 실험하는 그 풍속, 그 다음에 또 훈장, 서당에서 이렇게 뭐 종아리 맞는 그 모습이 많이 또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죠? 풍속화가. 근데 이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가라는 틀을 깨야 진짜 그 김홍도가 보인다. 아주 헤드라인을 아주 뭐 기본적으로 잘 달았죠. 이 말만 들어도 뭡니까? 김홍도는 풍속화가라는 틀이 뭐죠? 프레임. 그러니까 김홍도는 풍속화가라는 그 낡은 틀을 깨야 진짜 김홍도가 보인다는 말은 이분의 연구 결과에 김홍도는 풍속화가는 김홍도라는 그림의 세계의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프레임으로 김홍도 하면은 서당에서 그냥 종아리 맞는 거, 실험하는 거, 이리 하고 그냥 그것도 시험을 치면 국사시험에 뭐 풍속화가로서 18세기 유명한 사람은 답은 뭐 김홍도, 홍길동,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렇게 하면 답을 김홍도 맞추고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실에 안 맞는 공부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연구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뭐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단원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이 있다. 실험, 서당, 대장간 풍경 뭐 어쩌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김홍도의 낡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좁은, 낡았다는 게 이제 좁은 프레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이 지금까지 그렇다고 믿어온 많은 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 그래서 뭐다? 항상 뉴스 마인드의 성품적인 조건이 뭐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돼요. 폐쇄적이고 좁고 이렇게 있으면 딱딱하고 이렇게 되면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런 게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이 많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좁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지식 같은 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김홍도 나왔으니까 김씨는 우리 김씨죠. 김씨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 김이 박처럼 김씨죠. 홍도도 김홍도인데 여러분들 그 베트남 친구들이 많으니까 엉웬 아니면 엉웬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총재도 엉웬 수프 뭐 하여튼 뭐 그렇죠. 엉웬 베트남 친구들 뭐 우리 어는 엉웬 성이 말로 했는데 엉웬 성을 가진 베트남 친구들이 많습니다. 엉웬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김이박처럼 베트남을 상징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성씨죠. 베트남 친구들 맞죠? 엉웬. 그래서 여러분들 엉웬 성을 가지면 우리나라의 김이박처럼 그런 이제 큰 성이구나. 요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베트남 친구 만나면 짜오. 인사 자연스럽게 건네고 하고.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케팅의 핵심은 덕인덕심이라고 했죠. 덕인덕심. 사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핵심이죠. 이것은 모든 정보에 관계없이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얻을 것이냐. 홍도 김홍도 돼 있죠. 홍도 이렇게 씁니다. 도를 넓힌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힌다. 홍도. 김홍도 아버지가 홍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홍도. 홍도 도를 넓힌다. 도가 뭐냐? 복잡하지만 사람이 가야 될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도. 사람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우리 길 도라고 있잖아요. 길은 길인데 가서는 안 될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윤리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창의성, 우리의 창의성은 뭡니까? 그냥 새로움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사회적인 새로움을 창의성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범죄에서 새로움을 창의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홍도. 자, 이제 이제 수사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수사. 그러니까 내가 진부하면은 좋은 수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뉴스마인드를 양섭, 좋은 습관. 내 몸에 들어있는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한 그런 악습은 줄이고 양섭은 오케이. 성장시켜야 됩니다. 양섭이 나를 성장시키는 뭐다? 동반자, 반려자. 여러분들 이제 반려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반려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려라는 말, 동반자 이런 거죠. 반려이라면은 짝인데 이제 개 고양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 우리가 이제 반려자인데 함께 가는 짝이라는 뜻이죠. 반려견. 그다음에 이 반려묘. 묘라는 것은 이제 고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번에 이제 어린이날에 보니까 이제 집에 개 고양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개를 이렇게 해서 계린이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린이날. 개를 어린이처럼 해서 계린이날이라고 그냥 우스개로 지어낸 말인데 이제 계린이날하고 이제 개하고 같이 가족 사진 찍고 이제 가족 개념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 있는데 계린이날이라는데 고양이는 묘린이날 이렇게 하네요. 묘린이날. 고양이 묘자도 한자로. 근데 계린이날은 계락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인데 이것은 계린이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묘린이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자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도 압니까? 개를 한자로 쓰면 견이에요. 견. 그 다음 개구자도 있어요. 개구자도 있고. 구라도 많이 쓰죠. 개구자. 견자도 쓰는데 묘는 교양이 모자인데 이걸 계린이날 이렇게 하면서 묘린이날 하면 이게 좀 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견딘이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견딘이날. 그래서 아마 계린이날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묘의 우리나라 말이 뭔지 압니까? 묘. 괴입니다. 괴. 옛말입니다. 고양이의 옛말. 그러면 이제 괴는 고양이고 그러면 개는 개니까 개하고 짝을 연락하면 괴가 돼야 돼요. 괴. 괴는 그래서 고양이 부를 때 그냥 묘리나 하는 것보다는 괴라고 부르면 됩니다. 괴.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글씨를 엉망으로 칠 때 개발, 괴발 이렇게 그리듯이 쓴다 할 때 개발, 괴발 이렇게 씁니다. 개발을 먼저 앞에 하든 개발, 괴발하든지 괴발, 개발하든지 개 고양이가 발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엉망으로 막 하는 걸 이제 개발, 괴발이라고 하죠. 그 괴가 바로 고양이다. 그래서 괴린이날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고양이를 하려고 하면 괴린이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좀, 조금,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뉴스마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움에 대한 내 일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갈 일은, 하고 할 때는 슈퍼마켓에,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좀 거기에는 우리 이제 그 기업에서 만든 많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쌀은 얼마 정도에 얼마 하는 물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채소값 이런 거 가만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게 보입니다.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수박도 예, 지금 한철 여름철 이제 수박이죠. 수박인데 여러분들 이게 보입니까? 자,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뭐 인쇄 매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수박이 뉴스가 된 이유는 뭐죠? 그냥 물론 이제 수박이 나오면 지금 수박철이다 하면 수박이 나오고 하면 것도 이제 여름을 알리는 그런 어떤 새로움이니까 그냥 좀 진부하지만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서 요렇게 이게 이제 그 뉴스로서 등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게 큰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출산 저성장 또 뭐죠? 저성장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 이런 게 따라서 전에 없던 이게 LG 그 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것들은 그 틀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구조가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봤습니까?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하고 이후하고 크게 뭐가 바뀌고 할 때 새로운 기준 어떤 이런 거 할 때 뉴노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사회 구조가 지금 저출산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런 거 적게 하고 출산을 적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저번에 하시죠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회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축 사회. 뭐가 이렇게 이제 좀 작아진다는 거죠.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 사회라 하기도 하고 피로 사회라 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회 앞에 붙이는 게 많은데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한데 요것은 뭔가 하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입니다. 2천만 가구. 인구는 5,100만이죠. 지금 5천만 우리가 하자면 5,100만 정도 됩니다. 가구 있잖아요. 가정을 형성하는 게 2천만 가구예요. 2천만 가구 중에서 지금 한 거의 600만 가구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저성장인데 1인 가구 늘어나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려고 해가지고 1인 가구 소비자에 맞는 그런 걸 굉장히 절실하게 치열하게 소비자를 하고 돼야 소비자는 생활을 하지만 기업이 유지 발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2천만 가구 중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2천만 가구 우리나라 대학생은 200만 명 대학교는 4년제가 200개 193개 2년제가 요즘 전문대도 심화과정 해가지고 3, 4년 이런 커리큘럼 많이 생겼죠. 옛날처럼 획일화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400개 대학생은 200만 명. 대충 이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천만 인구 중에서 600만 가구 정도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다 돼 보니까 그게 맞춰서 이제 수박이 여러분들 수박이 식구가 많으면 큰 걸 사야 되지만은 혼자 살고 둘이 사는데 그 큰 거 사면은 그게 좀 처치곤란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1인 가구에 맞는 수박 재배가 출시됐다는 이번 올해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수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 사진에 대한 이 설명도 밑에 헤드라인이 붙습니다. 사진 설명 캡션이라고 하는데 사진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뭐 영상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간결하게 뭘 달아야 되냐. 이게 다 헤드라인 많이. 군더더기 짜라하게 하면 안 된다. 1인 가구도 부담 없는 미니 수박. 1, 2인 가구용 미니 수박. 미니 수박 맛보세요. 해가지고, 굉장히 잘 팔린다는. 그래, 일어났습니다. 이마트는 1인, 2인 가구를 위한 5kg 미만의 미니 수박을 작년 대비 3배를 늘린 1000톤을 준비했다. 맞춰야 되죠? 아니, 1인 가구 와서
슈퍼에 와가지고 그 미니 수박 없냐고 하면은 수박이 큰 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그 들지도 못합니다. 무거운 거는 10kg짜리 이런 거 어떻게 들어? 팔 빠진다.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가 외면하고 이제 1인 수박을 살 수 있는 데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매점이 대응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뉴스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상표가 보니까 나 혼자 수박 이렇게 되어 있네. 나 혼자. 혼자 먹어도 맛을 보고 충분히 되는 그런 게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뉴스 가치가. 자,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요렇게 여러분들 이 전에 수박이 이만한 거였다 하면은 이제 요만한 1인용 가구 이 수박이 이 수박은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 이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려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름을 불려주자 나한테 꽃이 되었다. 그런 좀 알려진 시가 있죠. 시인은 김춘수였습니다. 시인의 꽃이라는 건데 요렇게 이름을 짓는 걸 네이밍이라고 네이밍. 여러분들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죠, 부모님이. 그 다음에 20살이 되면은 이제 자라고 해서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좀 결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그런 저도 없었지만, 내가 내 호를 따기도 하고, 호를 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지어주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호를 많이 부르죠. 자도 부르고. 그것은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절한 일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절한 일상이 중요하니까 그 일상이 진부하지 않도록 은유절한 새로움의 가치를 주입해서 그 일상이 더욱 새롭고 성장하도록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스승이나 부모가 지어준 그다음 살아가면서 호를 지어주는, 나도 호를 며칠 전에도 오래 알던 사람한테 호를 지어준 게 있어. 그 사람의 성품도 봐야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어주는데 뜻을 고려해서 지어주면 이제 그 사람 호가 하나가 아니고 10개 돼도 되고, 수십 개 돼도 관계없어요. 그래 하는 게, 보십시오. 이렇게인데, 우리가 율곡이, 합해 있는 율곡이 같으면은, 율곡이 어디 황해도 있는 어떤 지명일 겁니다. 연암 박지원 할 때 박지원의 호가 연암이라 하는 데가 황해도 가도 환경문화 거기 있는 지명인데, 지명을 따가지고 호를 삼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있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암이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품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본래 이름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닉네임, 별칭을 지어 부르는 거다. 이름을, 여러분, 이건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미니수박. 미니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니수박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하고 이렇게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을까? 소통이 잘 되도록 할까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카피라는 거, 그다음 뉴스 헤드라인 불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은 그 카피나 헤드라인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야 그 말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잘 드러나고 명확하게 그게 드러나고 뭘 하겠다는 걸 모르는 이런 초점 없는 글이나 문장, 말이 안 되도록 하는데 헤드라인 마인드, 카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커뮤니케이션 잘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이런 조건들이 다 이렇게 해도 이제 하나씩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작년인가 가지고 있던 건데 헤드라인 1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헤드라인 볼까요? 혼자 먹는 수박, 소박이 뜬다. 이거 괜찮아요. 혼자 먹는 이 소자락 하는 것은 이 소자입니다. 아까 소이 날 때 소자 작다는 뜻이죠. 소박이 뜬다. 소박. 소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밍이 괜찮은 이유는 혼자 먹는 수박이잖아요. 워터멜론? 수박이라는 말은 다 알죠. 근데 기존의 수박은 다 큰 거 아닙니까? 1인용 가구가 아니라
이 수박에 비해서 소박이라고 하는 게 왜 눈길을 끄냐 하면 수박과 소박이 약간 리듬을, 운을 맞추고 있다. 운을 맞추고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박 대신 미니 수박이 뜬다 하면 그래 해도 되죠. 하는데 미니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수박이라는 말이 또 겹치잖아요. 근데 수박, 혼자 먹는 수박 해놓고 소박, 작을 소자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제 안익수박이니까 이 소자를 밑에 이제 살짝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써주면 우리가 소박한 자세 할 때 이 소박, 요 소자하고 헷갈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죠. 소박이 뜬다 해가지고 여기 좋은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소박이 뜬다, 많이 팔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사도 재밌습니다. 이 기사는 애플 수박, 사과만한 수박을 의인화해 사람처럼 해서 도표처럼 쓴 기사인데, 기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런 뉴스를 하루에 하나씩 정독을 하고 다양한 이제 뉴스 쓰기가 있는데 글쓰기로도 굉장히 좋죠. 내 이름은 애플 수박. 그러니까 사람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떤 물건인데 사람처럼 의인화, 사람에 빗대어서 한다는 거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요새 내가 인기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나처럼 작은 수박, 즉 소박을 많이 찾는단다. 그 다음에 한국의 1인가 어쩌고저쩌고. 더 고백하자면 나는 수학뿐 아니라 재배하기도 힘들다. 나는 부여에 친구가 있다. 블랙망고 수박이다. 그 친구는 나보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내용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소개한다는 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칠 때, 과제 낼 때는 이런과 자기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자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어떤 수준에서 내 자신과 경쟁해야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정항공 대한항공이라고 있죠? 대한항공의 이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이 감독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근데 헤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체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헤드라인을 보면 이것을 혼자 먹는 소박이 뜬다 하면 이 내용은 뭡니까? 소박이 관심이 많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재배도 활발하다 하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헤드라인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좋은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되면 안 되죠. 그건 가짜가 되죠. 그리고 헤드라인이 그런 역할을 못하면 이걸 다 보고 다 듣고 해야 되는데, 헤드라인을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 내용도 초점도 없고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대한항공은 좋은 수프 알죠? 이 버섯 수프, 이게 뭐 양송이 수프, 이게 국물 같은 거. 소스만 조금 추가할 생각이다. 요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미 충분히 맛있는 팀, 소스만 약간 첨가할 것,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한항공은 좋은 수프다. 소스만 조금 추가할 생각이다 하는 게 이 감독의 말인데, 이게 왜 헤드라인으로 나왔을까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배구팀이, 남자 프로 배구팀이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감독이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스카웃을 해왔는데, 당연히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항상 좀 이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들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주목을 한다는 것은 이제 머문다는 거죠. 보든 듣든. 그래서 그게 잘 기억이 돼서 연상이 되고, 요렇게 이제 하는 게 광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뭐 프로파간다,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몇 시간 전에 내가 그때 이 앵클톰인가? 2차 세계대전 때 I want you 해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포스터를 코로나 뭐 이런 거 할 때 한 걸 소개했을 때 하는 이유는 그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목을 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막말, 욕설 이런 것도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북한의 욕은 우리가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욕을 많이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갖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그래서 항상 그게 전부 다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수사다, 수사. 그런데 내가 쭉 몇 가지 읽어보니까 대한항공은 좋은 수프, 소스만 조금 추가하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이 수프가 있는데 그게 양념, 그 기술만 조금 보태면 좋은 팀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소화도 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하면 뭔가 수프를, 국물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소스만 조금 추가한다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기술적인 테크닉 한번 좀 잘하면 훨씬 좋을 팀인데 그걸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읽어보면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를 한마디 언급해 주는 게 좋다. 이건 뉴스마다 기사마다 다 이게 뭐 소스하고 수프라는 말을 했는데 한 군데가 보니까 요리를 좋아하는 그는 배구를 음식에 비유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수프하고 소스 이야기를 했구나 이랬는데 요리에 아무 관심도 없고 요리는 요자도 모르는데 이러면은 억지 비유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뉴스를 다뤄도 여러분들이 자꾸 겪어보면 이 뉴스를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런 거는 나중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보여요. 완성도라고 하는데 뉴스를 다루는 그 완성도가 어떤 뉴스는 굉장히 글도 잘 쓰고 표현도 잘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막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차츰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걸 보면 그래 이제 뉴스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거는 배구를 음식에 비유했다. 비유라는 걸 썼죠. 그래서 좋은 수프를 갖고 있다. 더 맛있도록 소금을 넣을 생각을 한 게 요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했구나. 그래서 왜 가급적이면 내가 뭘 비유를 할 때 그 비유가 은근 지원의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것도 좋지만 내가 특히 뭘 관련되는 그런 걸 비유를 해서 표현하면 그게 훨씬 실감나죠. 실감납니다. 그래서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데 감칠맛. 소방미 뭐 이런 거 할 때 밑자가 이렇게 뺐는데 감칠맛. 당기는 맛이죠. 후미를 당기는 맛이죠. 감칠맛. 글이나 말도 감칠맛이 있어야 돼요. 감칠맛. 텁텁하고 막 이렇게 신대가 풀풀 나고 이런 것을 먹으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그런 진부하고 힘내 풀풀 나는 말과 그 생각이 나온다면 그게 무슨 호감과 매력 새로운 거 안 되죠.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학기 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칠맛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감칠맛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것 중에 며칠 전에 미국에 MIT 공과대학이 있죠. 세계적인 공과대학이죠. MIT 공과대학에서 글쓰기 이런 철학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대학입니다. 공학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 종이 접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종이 접기 원리를 이용해서 얼음판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개발됐다. 밑창을 종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는 게 있나 봐요. 일본에. 그런 걸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상용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종이 공예인 기리가미에서 영감을 받아 마찰력을 높이는 만들었다. 영감을 받아 영혼 차원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부에 대해서 뉴스만에 대해서 영혼 차원에서 느끼면 다 돼. 이런 발명품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애사를 안 보는 거죠. 종이 접기하고 이 밑창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창의성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관계 없는 걸, 인사이트, 통찰, 꿰뚫어 보면 관련 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창인데, 그게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새로움의 윤설이 안 되면은 때려주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읽어보면서 조금 거슬리는 것은, 물론 좋은 뜻을 했겠지만, 특히 이제 노인들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기름이나 습기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도 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죠. 안 미끄러운데,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노인이라고 잘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얼음판에서 미끄러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애들이 더 미끄러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더 미끄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노인분들은 더 조심해서 얼음판에서 안 미끄러질 수 있어요. 물론 신발이나 변수가 있지만 그래 이런 거는 부적절한 표현들이다. 요렇게 신제품을 이렇게 신제품 새로운 발명 이런 걸 뉴스를 통해서 얻을 때 내한테 적용을 해보고 하면은 자꾸 사람이 개를 무는 이 어떤 태도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요것만 한 45분,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이제 새로운 용어, 여러분들 HMR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런 약자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공부할 때 알아놔. 이 가정 간편식의 약자입니다. 뭐 홈, 이거 뭐 밀, 뭐 하고 리플레이스먼트인가? 그 가정 간편식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편의점이나 쿠프에서 사서 간편하지만 굉장히 좀 그 가정에서 해먹는 거와 비슷한 이걸 가정 간편식이라고 말씀니다. 가정 간편식 HMR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뭘 이렇게 하는데 HMR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 예컨대 어떤 대형 어떤 그 식품회사에 뭐 하는 HMR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하면 HMR이 무슨 뜻인가 이래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좀 유행하는 새로운 말이라든가 요런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알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이게 이제 그 현실에 대응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뭘 새로 하기로는 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이냐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란 걸 위해서 사자성 같은 걸 많이 알아야 돼요.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그것은 뭐다.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중국의 적반하장, 미국의 적반하장, 일본의 적반하장, 뭐 여당의 적반하장, 야당의 적반하장 많이 쓰는 이유는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적반 도둑놈이 반대로 하 든다 장 이런 막대기를 든다고. 도둑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는데 도둑이 먼저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걸 적반하장이라는데 그것을 말로 자세히 설명하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걸 위해서는 그런 성어, 수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좀 있으면 어떤 아포리즘 같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이걸 간결미 그 다음에 그런 게 또 커뮤니케이션 잘 돼. 많은 사람이 쓰는 걸 적절하게 활용할 때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말고 이제 2번 남았는데 마무리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